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20일에서 우리는 인간의 허리가 왜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발동물의 척추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걸린 수평 현수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척추를 두 발 위에 소직으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척추의 임무는 바뀌었습니다. 수평으로 걸린 다리에서 수직으로 선 기둥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허리는 상체와 머리, 팔과 흉곽의 무게를 골반 위에서 받아내야 했습니다. 척추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S자 곡선을 만들었고 허리뼈는 앞으로 휘어진 요추 전만을 통해 상체의 무게중심을 발 위로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곡선은 압축력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 앞으로 미끄러지려는 전달력, 상체가 앞으로 기울 때 생기는 회전력, 그리고 하루 종일 중력 아래에서 눌리는 디스크, 직립보행은 인간에게 손을 선물했지만 허리에는 하루 종일 작동하는 압박 프레스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도 인간은 왜 굳이 두 발로 걷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네 발의 안정성을 버리고 두 발의 불안정성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직립보행이 단순히 고통만 남긴 실패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립보행은 인간에게 압도적인 효율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효율과 자유의 비용이 조용히 허리로 토착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립보행의 두 번째 얼굴을 열어보겠습니다. 고관절을 잠그는 강력한 인대, 척추 마디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다혈근, 현대인의 앉는 생활이 무너뜨리는 요추 전만, 자유로워진 손이 허리에 추가하는 예측 불가능한 하중, 그리고 출산과 임신까지 이어지는 인간 골반의 거대한 진화적 타협,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22번째 에피소드, 직립보행, 이부 인간만 허리가 아픈 진짜 이유, 자유로운 손의 청구서는 왜 허리로 왔을까? 허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도 인간은 왜 굳이 두 발로 걷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압도적인 에너지 효율입니다. 침팬지가 두 발로 걸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관절과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약간 굽힌 자세로 걷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몸이 주저앉지 않도록 근육이 계속 힘을 써야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계속 긴장해야 하고 관절은 굽힌 상태에서 체중을 버텨야 합니다. 반면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고관절과 무릎을 비교적 곧게 펴고 몸도 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구조가 고관절 앞쪽의 강한 인대입니다. 엉덩럽 다리인대, 영어로 일리오페모럴 리거먼트입니다. 이 인대는 인체에서 매우 강한 인대 중 하나입니다. 고관절이 펴질수록 이 인대는 앞쪽에서 팽팽해지며 관절이 과하게 뒤로 꺾이지 않도록 막습니다. 쉽게 말해 고관절 앞쪽을 단단히 잠그는 안전벨트입니다. 인간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몸은 근육만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펴지고 골반이 정렬되고 엉덩럽 다리 인대가 팽팽해지면 고관절은 앞쪽에서 기계적으로 잠깁니다. 이 덕분에 인간은 계속 쪼그려 버티듯 서 있지 않고 비교적 적은 근육 에너지로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의 전원을 완전히 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뼈와 인대 정렬을 이용해 근육이 해야 할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직립보행의 놀라운 효율입니다. 척추를 수직으로 세우고 골반을 정렬하고 고관절을 펴고 인대를 팽팽하게 걸어 몸을 기계적으로 잠그는 구조. 허리에는 큰 대가를 남겼지만 인간은 이 구조 덕분에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구가 들렸고 등에는 짐이 얹혔고 눈은 멀리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이동, 사냥, 채집, 도구 사용, 문명은 이 효율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구조가 항상 안전한 구조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관절과 무릎을 펴고 척추를 세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상체의 하중이 결국 골반과 요추 위로 계속 전달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근육 에너지를 아끼는 대신 허리 디스크와 후관절, 인대, 깊은 근육에 장기적인 부담을 남겼습니다. 직립보행의 다음 대가는 요추 전만과 골반 기울기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골반은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위에 요추 전만이 이어집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허리의 앞구름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골반이 뒤로 말리면 허리의 곡선은 줄어듭니다. 이 작은 각도 변화가 디스크와 후관절, 인대와 근육의 부담을 바꿉니다. 후관절, 영어로 패서 조인트입니다. 후관절은 척추뼈 뒤쪽에서 위아래 척추를 연결하는 작은 관절입니다. 이는 척추의 움직임을 안내하고 과도한 미끄러짐과 회전을 막습니다. 허리가 과하게 꺾이면 디스크만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뒤쪽 후관절도 서로 압박됩니다. 척추뼈 뒤쪽 구조물들이 부딪히고 관절낭과 인대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가 둥글게 말리면 우리가 요추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스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허리는 너무 꺾여도 문제이고 너무 말려도 문제입니다. 인간의 허리는 항상 중간값을 요구합니다. 완전히 굳은 기둥도 아니고 완전히 흐물거리는 줄도 아님.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버티고 적당히 휘어야 하는 구조. 이 균형이 깨질 때 통증이 시작됩니다. 직립보행의 또 다른 대가는 정밀 제어입니다. 네발동물은 몸통을 네 다리 사이에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상체를 세운 채 두 발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허리는 큰 근육 하나로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척추 깊은 곳에는 마디 하나하나를 조절하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근육이 다혈근입니다. 다혈근, 영어로 멀티피더스입니다. 다혈근은 척추의 깊은 곳에서 짧은 거리로 이어지는 근육입니다. 큰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라기보다 척추 마디 하나하나가 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는 미세 조절 장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일 때, 뒤로 젖힐 때, 한쪽 다리로 설 때, 걸을 때, 무언가를 들 때 척추는 하나의 막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마디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버티고 회전합니다. 이때 다혈근은 각 마디가 제멋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 조절합니다. 직립보행은 큰 힘보다 작은 조절이 더 중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한 발로 서는 순간 골반이 1도만 기울어도 요추는 그것을 보정해야 합니다. 상체가 조금만 앞으로 나가도 허리는 그 모멘트를 계산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한쪽으로 무너져도 골반과 요추는 그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작은 흔들림들이 반복되면 허리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세하게 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허리는 기둥이면서 동시에 센서입니다. 하중을 받는 구조이면서 균형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정밀 제어 시스템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앉아있고 움직임이 줄고 고관절이 뻣뻣해지고 발과 골반의 감각이 둔해지면 허리는 더 많은 보정을 떠안습니다. 큰 근육은 아직 멀쩡해 보여도 깊은 안정화 시스템은 늦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디스크와 후관절, 인대는 근육이 제때 잡아주지 못한 부담까지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늦어서 생기고 정렬이 어긋나서 생기고 작은 흔들림이 반복되어 생기기도 합니다. 직립보행의 다음 대가는 앉는 자세입니다. 인간은 두 발로 서도록 진화했지만 현대인은 하루에 상당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앉는 자세는 허리를 쉬게 하는 자세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 있을 때는 발과 무릎, 고관절, 골반이 체중을 함께 받아냅니다. 하지만 오래 앉으면 골반은 뒤로 말리기 쉽고 요추 전만은 줄어들며 허리는 둥글게 굽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면 허리를 굽히려는 모멘트도 커집니다. 즉 인간의 허리는 직립보행 때문에 수직 압박을 받고 앉는 생활 때문에 다시 굽힘 하중을 받습니다. 서기 위해 만들어진 요추 전만이 앉는 생활 속에서 무너지고 그 무너진 곡선 위로 머리와 상체의 무게가 계속 얹힙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허리가 더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입니다. 직립보행의 다음 대가는 자유로워진 손입니다. 직립보행으로 손은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진 손은 허리에 새로운 부담을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들고, 아이를 안고, 가방을 메고, 앞으로 뻗고, 몸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동작이 생겼습니다. 팔이 몸 앞쪽으로 나가면 상체의 무게중심도 함께 흔들립니다. 양손에 물건을 들면 그 무게는 어깨와 흉곽을 지나 결국 요추와 골반으로 내려갑니다. 무거운 가방, 아이를 한쪽으로 앉는 자세, 앞으로 숙여 물건을 드는 동작, 한쪽 손으로만 짐을 드는 습관은 모두 허리의 회전력과 좌우, 비대칭 하중을 증가시킵니다. 네발 동물의 앞다리는 지면을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팔은 허리 위에 추가로 움직이는 짐을 만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손은 도구와 문명을 만들었지만 허리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하중을 계속 추가했습니다. 직립보행의 다음 대가는 골반의 타협입니다. 인간의 골반은 직립보행을 위해 짧고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골반은 또 다른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출산의 통로입니다. 인간은 큰 뇌를 가진 태아를 출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립보행에 유리한 골반과 출산에 유리한 골반은 항상 같은 방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골반이 너무 넓고 흔들리는 구조가 되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해서는 태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인간의 골반은 걷기 위한 구조와 출산을 위한 구조 사이에서 절충된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상가적 딜레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개념을 둘러싼 세부 논쟁은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골반은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최적화된 부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걷고 서고 내장을 받치고 척추를 세우고 아이를 낳는 기능이 한 구조 안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반 위에 요추가 세워집니다. 골반의 형태와 기울기는 요추 전만의 크기를 결정하고 요추 전만은 다시 디스크와 후관절의 하중을 바꿉니다. 즉 인간의 허리는 단순히 척추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립보행, 골반 구조, 출산, 보행 효율, 손의 자유가 한꺼번에 얽힌 진화적 타협점입니다. 이 부담은 임신 때 더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배 앞쪽으로 무게가 이동하면 몸의 무게중심은 앞으로 쏠립니다. 그대로 두면 몸은 앞으로 넘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임신부의 몸은 상체를 뒤로 젖히고 허리 곡선을 더 크게 만들며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요추 전만이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직립보행의 대가는 여기서 생명잉태 물리학과 다시 만납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임신과 척추편에서 다시 자세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보입니다. 인간의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가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허리는 너무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상체를 세워야 합니다. 머리를 두 발 위에 올려야 합니다. 두 발 보행의 흔들림을 조절해야 합니다. 골반과 다리에서 올라오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팔과 손이 만들어내는 하중도 처리해야 합니다. 앉고 들고 비틀고 달리고 멈추는 모든 동작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허리는 인간 직립 보행의 중심 기둥이자 충격 흡수 장치이고 회전축이며 하중 전달 장치이고 균형 조절 장치입니다. 하나의 구조가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통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운동 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이 두 발로 서는 순간부터 이미 허리에는 특별한 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패한 설계가 아닙니다. 직립보행은 인간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었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졌고 도구를 만들 수 있었고 멀리 볼 수 있었고 긴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뇌와 문화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새의 날개는 하늘을 얻었지만 손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치타의 다리는 폭발적인 속도를 얻었지만 지구력을 희생했습니다. 인간의 직립보행은 손과 시야와 도구를 얻었지만 허리에 거대한 구조적 부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허리 통증은 단순히 자세가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진화의 구조적 타협이 있습니다. 내 발로 분산되던 무게를 두 발 위에 올린 데가, 수평으로 걸려있던 척추를 수직 기둥으로 세운 데가, 자유로워진 손이 만든 하중을 허리가 받아내야 하는 데가, 골반 위에 척추를 세워 평생 균형을 잡아야 하는 데가, 그리고 태어날 때 시자에 가까웠던 척추를 성장 과정에서 S자 스프링으로 바꿔 중력에 맞서야 하는 데가, 이것이 인간만 허리가 아픈 진짜 이유입니다. 허리는 고장난 부품이 아닙니다. 허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걷기 위해 가장 큰 타협을 떠안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리만 아끼는 일이 아닙니다. 발이 바닥을 만나는 방식, 무릎이 정렬되는 방식, 고관절이 움직이는 방식, 골반이 기울어지는 방식, 상체가 하중을 싣는 방식, 척추 깊은 근육들이 반응하는 방식까지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허리는 몸 한가운데 있는 작은 통증 부위가 아닙니다. 두 발로 선 인류의 역사와 중력의 물리학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디스크와 인대, 근육과 관절은 오늘도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한, 걷는 한, 앉았다 일어나는 한, 허리는 계속 계산합니다.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골반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상체가 얼마나 앞으로 나갔는지, 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지, 고관절은 충분히 펴졌는지, 중둔근은 골반을 잡고 있는지, 다혈근은 척추 마디를 제때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척추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느 근육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이 정교한 계산이 성공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걷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반복해서 어긋나면 그 신호는 통증으로 올라옵니다. 허리 통증은 몸이 보내는 단순한 경고음이 아닙니다. 두 발로 선 구조 전체가 어딘가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생체역학적 알람입니다. 오늘 2부에서 우리는 직립보행이 왜 인간에게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거대한 진화적 거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내 발의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대신 두 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몸을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 요추는 상체의 하중을 떠안았고 골반은 보행과 출산 사이에서 타협해야 했으며 고관절의 인대는 근육이 모두 감당하던 체중 지지를 기계적으로 나누어 맡았습니다. 척추 깊은 곳의 다혈근은 마디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제어해야 했고 중둔근은 한 발로 서는 매 순간 골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앉는 생활과 자유로워진 손이 만들어낸 짐은 그 부담을 다시 허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허리는 약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허리는 직립보행의 중심 기둥이고 상체의 지렛대축이며 골반 위의 균형 센서이고 발에서 올라오는 흔들림의 마지막 보정 장치입니다. 우리는 허리를 단순한 통증 부위로 생각하지만 사실 허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걷기 위해 지불한 가장 오래된 구조적 비용입니다. 두 발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땅에서 떼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척추를 세우고 골반을 재배열하고 고관절을 잠그고 발 위에 머리를 올리고 중력과 평생 협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 통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디스크 하나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두 발로 섰는지, 그 선택이 골반과 척추와 발에 어떤 청구서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청구서를 오늘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읽어내는 일입니다. 직립보행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청구서는 조용히 허리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허리를 고장난 부품이 아니라 인간 진화의 가장 치열한 타협점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립보행이 허리에만 남긴 대가가 아니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서면서 피도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야 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펌프가 되었고 정맥 속 판막은 역류를 막는 문이 되었으며 골반 아래의 정맥과 항문 주변 혈관은 중력과 압력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직립보행이 만든 또 하나의 문제 하지 정맥류와 치질. 두 발로 선 인간의 피는 왜 아래에서 고이기 쉬운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가겠습니다.